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청자 태진님께서 오늘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죠, 항상.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태진님께서 또 저번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저희가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네. 아는 여자아이인데 돌비님 라디오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혹시 땡땡땡 이야기야? 이렇게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아, 예. 그래갖고 땡땡땡 이야기다 하니까는 오빠도 이게 돌비 참여했었구나. 돌비님 라디오 참여했었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근황을 듣게 됐는데 지금도 연락이 안 된대요. 아, 아직도? 그 아이가 가장 친한 측근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아이도 지금 그 일 이후로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네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한번 지켜만 보고, 연락이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연락이 왔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저도 그런 같은 바람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예고 없이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태지예요! 일단 이 이야기의 제목은 담 높은 집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해준 동생은 여자아이인데 사는 대장부 같은 아이예요. 원래 이제 모 유명 가수들 백댄서를 해주던 동생이었는데 애가 성격이 괄괄해요. 목소리도 약간 갈갈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리고 궁금증도 많고 그런 아이가 어릴 때 겪었던 일인데 저희가 지금도 흔히 볼 수 있지만 단독주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살던 집은 내리막길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았어요. 그 아이의 집이 조금 더 내리막길 쪽에 있는 위치였고 옆집이 자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겪은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아이는 초등학교 때 그 옆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이 구역이 재개발의 말에 나올 시점에 이사를 갔는데 이게 재개발 구역이라는 게 말 나오고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구역마다 다 이제 집 들어가서 협의를 봐야 되고 하니까는 못해도 한 10년은 살겠다 싶어가지고 재개발이지만은 그 집을 들어가 살았대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고 친해진 애들이 다 남자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괄괄한 성격에 여자애들처럼 인형을 좋아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치마보단 바지를 좋아하는 아이. 학교에서 남자들이랑 잘 노는 여자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그중에 한 친구가 야 너희 집이 그 담 높은 집 옆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고 예. 우리 집 그 옆이지 라고 말하니까는 거기는 이 동네에서 소문난 귀신의 집이라고. 오호. 그래? 아무도 안 사냐고 그러니까 살고 있어요,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고 부모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얼굴을 본 사람들 몇 명이 없어요. 그 집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누가 사는지 그 집 주인이 얼굴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 정도로 비밀에 쌓인 집이고 이 담도 주택을 보시면은 큰 대문이 있는 쪽 담은 그냥 일반 집이 똑같아요. 근데 양옆에 집들이 또 맞닿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 벽만 높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보지 못하게끔.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해했죠. 그 집은 또 정면에서 바라보면 앞에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안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호호호. 완전 막혀있네. 네. 집도 조금 많이 큰 편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우리 저기를 한번 가보자. 예.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야 네가 약간 용기 있고 하니까는 너를 데리고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언제 한번 가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시간이 흘러서 학교 쉬는 날 있죠. 개교기념일. 그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학교에서 애들끼리 야 우리 저번에 말 나온 너희 집 옆에 있는 귀신의 집 한번 가자. 근데 이 친구가 거기 살면서 정보를 수집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 집은 새벽에 차가 나가요. 그리고 오후 한 7시, 8시 되면 차가 들어와요. 근데 차가 들어오는 것도 대문을 그 당시 때는 불러서 열리는 대문 같은 거는 잘 없던 시기였거든요. 90년대니까. 버튼을 하나 누르면 엥 하면서 문이 천천히 열려요.
그럼 차가 들어가고 또 엥 하면 닫혀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 대문이. 일반적인 대문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나가는 시간이 있으니까는 들어오는 시간까지는 집이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보자. 그 시간대가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철두철미한 게 뭐냐면 혹시라도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을 안에 던져놓자. 그러면은 누가 와서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더라도 저희는 공을 찾으러 왔다. 오호. 이런 식으로 머리를 짜내서 완벽한 빌드업을 세우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1층 정문 쪽은 말씀드렸다시피 턱이 높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밟고 올라가면 넘어갈 수 있는 정도. 단지 나무들이 앞에 가려서 시야가 안 보이지만은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손을 올려가지고 손을 짚는 순간 뭔가 이상한 게 묻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봤는데 유리 조각이랑 어릴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알게 된 게 그게 구리스였어요. 유리 조각에 구리스가 발려있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애들이. 근데 구리스 색깔을 보면 약간 갈색하고 약간 찐득찐득하잖아요. 애들이 보기에. 그래서 찝찝해서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루트로 가자. 왜냐면 유리 조각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자기네 집 옥상에서 사다리를 눕혀서 옥상에서 옥상으로 이동을 하자. 예. 근데 그 집과 집 사이가 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네 집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연결해서 건너간 거예요. 그 옥상을. 그런데 애들이 우르르 넘어가다 보니까는 발이 엉켜가지고 넘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집 옥상에 탁 넘어지면서 물탱크를 탁 붙였는데 보통 물탱크는 안에 물이 차있기 때문에 딱딱하거든요. 예. 근데 부딪히는 순간 텅텅 거리더래요, 속이. 근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물탱크가 비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 마을 전체 단수가 있던 것도 아니고 거의 공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사람이 안 사는 것도 아닌데 물탱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뭐 물탱크가 비어 있네 하고 내려왔지만 나중에 생각했을 때 이상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층까지 내려왔어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형적인 주택이에요. 옥상에서 내려오면은 2층으로 가는 베란다, 테라스 같은 게 있고 테라스 끝에 1층 내려가는 게 있고 그러면 2층 단독에 살고 1층 단독 살고 전형적인 옛날 주택인데 그 주택 색깔이 새까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새까만 게 이게 뭘 칠한 게 아니라 돌이 새까매요.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집 돌이 새까매요. 벽돌들이 다 새까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꺼먼 집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2층에서 이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2층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관문이 열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2층부터 보자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발갈한 성격을 가진 여자아이 제 동생이 야 2층에서 먼저 들어가면은 혹시나 발소리가 1층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1층부터 가자. 아주 똑똑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1층으로 내려가서 마당을 바라보니까는 누가 땅을 까놓은 건지 모르는 건데 땅이 다 까져 있고 흙이 옆에 쌓여 있고 예. 여러 켤레의 신발이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놓여져 있더래요. 근데 이 신발들이 뭐 작업화 이런 게 아니라 운동화, 구두, 전투화,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발들이 너저분하게 있더래요. 뭐지? 이러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1층으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1층 문은 잠겨 있어요. 근데 이 집 구조랑 자기네 집 구조랑 똑같아요. 구조는. 그래서 야 여기 앞에 문 잠겨있다. 근데 뒤로 돌아가면은 우측 끝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보일러실 뒤쪽에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거기로 가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삥 둘러서 보일러실 옆에 있는 다용도실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약간 단차 가져가지고 1층은 아니고 0.5층 정도? 지하는 아닌 그런 문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문이.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은 보통 주택에 보일러실 문 조그마한 게 있는 거죠, 옆에. 아, 예. 크지 않은 약간 좁은 애들은 갈 수 있지만 어른들도 한 명 이상 잘 못 들어가는 그런 그 정도? 그런 다용도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문을 여니까는 당연히 문이 열렸어요. 그 집 뒤로 들어가는데 그 다용도실 들어가는 옆에 정확히 말하면 집 뒤쪽이죠. 뒤쪽에 예를 들어서 뭐 가스통도 있고 뭐 막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도시가스가 있던 시기가 아니니까는 그때는 이제 가스통 같은 게 있었어요. 그 가스통 옆에 신발이 차분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예. 몇십 컬레가.
근데 이게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쌓여 있는데 웃긴 거는 이 신발을 안 신어서 버리기 좀 뭐 하고 해서 놔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새 신발 같은 거 아니면 몇 번 안 신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발들 누가 봐도 이 신발이 왜 그렇지? 그 동생 말로는 나이키 에어포스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귀한 조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구두도 있었고 색깔별로. 근데 먼지가 수북히 덮인 그런 신발들을 보고 일단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갔는데 1층이 웃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사 나간 것처럼 집에 집기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층에. 1층에 아무것도 없고 그 뒤로 들어가면 주방으로 나옵니다. 다용도실로 들어가면은 반칸만 올라가면 주방 뒷문으로 나오거든요. 주방 뒷문 들어가서 바로 앞에 바라보면은 주방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앞을 보면 거실이 있고 거실 왼쪽에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고 출입구 왼쪽 편에 방이 있고 거실 맞은편 뒤쪽에 보면은 안방이 있고 거실에서 주방 사이에 또 방이 하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히 제가 이걸 듣고 느낀 게 그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보면은 예. 라미란 집 그 구조랑 거의 비슷해요. 예. 그거 생각하시면 편하신데 그래서 안방을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밑에 장판으로 뭐가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열어봅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은 장판은 똑같은 색깔인데 따로 잘라가지고 여기에 덮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춰보는데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예. 그 안방 바닥에 구멍이 크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순간 생각했을 때 뭐 내부 수리하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층에 아무것도 없는 건가? 1층에 뭐가 안 돼서 구멍을 뚫어놓고 뭘 치우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생각보다 별로 무섭지는 않고 그냥 아무도 안 사니까는 무서울 게 없잖아요. 1층에. 1층에는 아무도 안 사나 보다 2층으로 올라가 보자. 라고 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문은 아까처럼 열려있고 2층에 올라가니까는 그제서야 사람들이 사는 듯한 가정에서 쓰는 잡기 및 TV 이런 게 보여요. 근데 보통 가정집 가면은 4명이 산다 해도 밥그릇이 4개는 아니잖아요. 밥그릇, 국그릇이 4개는 아니잖아요. 숟가락, 젓가락이 4개씩 있진 않잖아요. 그죠? 왜냐면 손님들이 오거나 이러면은 컵도 더 여유분 있어야 되고. 근데 누가 봐도 이 집은 4명을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구나. 소파도 4개, TV 하나, 숟가락, 젓가락 4개, 밥그릇, 국그릇 4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집이. 옛날 시대면 더 뭐지? 많을 텐데, 그죠? 네, 그렇죠. 아치를 하더라도 그것보다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4세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방마다 이부제가 4개씩 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군필자 보면 좋아할 만한 팔각으로 딱딱딱딱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솜이불을 해갖고 무거운 이불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덮고 잤던데 그런 이불이 딱 세트로 4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가 안방 쪽에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부의 상징은 전축이었거든요. 80년대 90년대 부의 상징은 자개농과 전축이에요. 네, 오디오, 그죠? 그게 엄청 큰 거 그런 건데 그거를 보이면서 뭐지 하면서 문을 열렸는데 누가 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되게 인상이 좋은 아저씨가 방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니? 라고 물어보고 그 동생은 벙쪄 있고 친구들도 어버버거리고 있고 근데 동생은 머리를 빨리 굴렸어요. 그 전에 혹시라도 걸리면 뭐 하겠다 그랬어요. 공 주우러 왔다. 근데 공도 애들이 그냥 던진 게 아니라 화단 쪽 뒤에 일부러 던져놨어요. 찾기 어려운 데를.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공을 주우러 왔다. 근데 공이 안 보여서 1층에 누가 사는지 가서 보니까 공사 중인 것 같아갖고 2층에 누가 세입자분이나 누가 주인분이 있으면은 공 좀 찾아달라고 혹시 보신 거 있냐고 여쭙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갖고 돌아보고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저희가 저기요 밖에서 엄청 많이 말을 했는데 혹시 못 들으셨냐고 이 초등학생 머리에선 이 모든 상황을 말을 한 거예요. 이 여자애가. 그러면서 그러냐면서 그럼 같이 공을 찾아볼까?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아저씨가. 예. 이제 1층 내려가 정원을 찾아봐요. 당연히 잘 안 보이죠. 왜냐면 자기네들 숨겨놨으니까. 그래서 한 10분 정도 찾다가 그 동생이 공 여기 있네 이러면서 구석에서 공을 주워옵니다. 그래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서 공 들고 나오면서 그 집을 보는데
아저씨가 2층에서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친구들 그 동생 빼고 3명 총 4명이었거든요. 느긋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무섭긴 했지만 별일 없었으니까는 이제 친구들끼리 놀이터에 가가지고 귀신의 집이니 뭐니 아니고 그냥 사람 사네 이러면서 뭐 별로 무섭지도 않네 이렇게 말을 하고 만 거예요. 왜냐면 그 집이 자체가 둘러싸였는데도 공포감이라는 게 1도 없었대, 애들끼리. 물론 4명이 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놀이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야, 내일 또 만나서 놀자 이러면서. 왜냐면 그때 개교 기념일 금요일이었고 토 일은 원래 학교가 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격주로 쉬었어요. 예. 그래서 원래라면 토요일까지 학교로 나가야 되는데 토 일 격주로 쉬는 그 주에 개교 기념일 걸려가지고 금 토 일을 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이제 그날 저녁에 동생은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몸에 힘이 없고 밥맛도 없고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땀이 자꾸 나면서 몸이 이렇게 너무 기운이 없지 이러면서 그냥 방으로 스르륵 빨려 들어가듯 잠을 자게 돼요. 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검은 방에서 제가 눈을 떠요. 근데 분명히 방은 검은데 뭔가 보입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등지고 예. 키득키득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톡톡 떨어지고 또 히히 하고 웃어요. 그리고 떨어진 바닥을 보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뒤에서 그냥 그 몸 동작이 숫자를 하나 둘 세다가 히히 또 웃고 그리고 또 뭐가 툭툭 떨어지고 또 하나 둘 셋 이거 또 히히 하고 웃고 뭐지? 라면서 동생이 할아버지 정면을 보려고 쓱 머리를 내미니까는 할아버지가 윗니를 빼면서 하나 둘 셋 그다가 윗니 하나 더 빼고 하나 둘 셋 넷 히히 이러는 거예요. 위에 이빨을 4개를 뺀 거예요. 동생 눈이 마주칩니다. 여기서 동생이 흠칫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피 묻은 손으로 동생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너도 재미난 이빨 뽑기 해볼래? 이거 재밌다. 같이 할래? 히히 이러면서 동생을 잡으려고 일어나서 팔을 뻗어요. 동생은 놀라서 도망을 치는데 할아버지가 되게 앙상한 몸이었어요. 팔다리를 좌우로 흔드는데 히히히 이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동생이 꿈에서 깹니다. 근데 그 깨기 전에 머리 위에 종 같은 게 띵 하고 울리면서 깨요. 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소리 들으면서 딱 깨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온몸은 땀이고 머리에는 이제 수건 올려져 있고 이렇게 있는데 때마치 어머니가 들어오세요. 수건을 이제 찬물로 빨아갖고 오셔갖고 야 너는 뭐하는 애길래 들어오자마자 자가지고 낑낑대면서 새벽에 엄마 아빠 잠 못 자게 왜 이렇게 감기가 걸려 들어왔냐고. 하루 종일 하면서 이거 엄마 나 몰라 어제 놀다가 들어왔는데 어제라니 너 지금 일요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걔는 금요일날 저녁에 들어 잤잖아요. 하룻밤 꼬박 자고 일요일이 된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꿈 자체가 되게 긴 꿈은 아니었잖아요. 동생 말로는 끽해봤자 10분에서 15분 사이의 꿈이래요. 자기가 체감하기에는 10분에서 15분인데 이게 하루가 벌써 지나버렸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집 갔다 와서 이렇게 된 건가? 내가 그냥 뭔가 그 집에서 너무 얼어 있어가지고 기운이 빠져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봐요. 그때는 뭐 그 집 가서 귀신이 씌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애들은 몸 괜찮은지 궁금해서 연락을 해보는데 3명의 친구 중에 2명은 연락을 받는데 1명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받으니까 어머니가 받으시면서 땡땡이 지금 감기 걸려 누워있다라고. 그래서 그럼 저희가 병문안 가도 되냐고 하니까 그래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가니까는 애가 땀 뻘뻘 흘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새근새근. 그래갖고 아픈가 보다 이러고 말았죠. 나랑 얘랑 같이 너무 긴장을 했나 보다. 혹은 우리가 옥상에서 넘어오면서 다친 게 나오면서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우리가 약간 그랬나 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꿈을 또 꿀까봐 친구들한테 말을 했어요. 이제 병문안 갔다 나와서 놀이터에서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나 사실은 어저께 이러한 꿈을 꿨는데 오늘 혼자 자기가 무섭다. 그럼 친구들이 그럼 너희 집 자다가 자고 내가 학교 같이 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 말씀드릴게. 근데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참고로. 부모님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오픈마인드세요.
친구 잔다고? 자라 그래. 그래서 그 나머지 친구 2명이 자고 아침에 같이 학교를 가요. 그날 어제 꾼 꿈을 꾸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개꿈이구나. 개꿈인가 보다 하고 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근데 전날 아팠던 친구는 지금 등교를 하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이 오셔갖고 땡땡이는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고 반장 부반장 학교 마치고 쌤이랑 같이 병원을 가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끝나게 돼요. 그래갖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걔는 아직도 아픈가 보다. 아 감기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애가 등교를 안 해요. 그래서 많이 아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을 가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친구 집을 가도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다가 한 달 조금 지나고 그 친구가 아프다는 걸 살짝 가물가물할 때쯤 등교를 하더래요. 아침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수업 시간이 만약에 9시라고 치면은 9시 10분에 딱 들어오더래 반에. 네. 담임 선생님이 그래갖고 그래 자리 가서 정리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애가 자리에서 사물하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친구들한테 야 나 전학 간다 잘 지내? 라고 말하고 바로 전학을 가버렸어요 친구가. 근데 이미 걔는 봤을 때 그 많이 아팠던 친구가 원래 뚱뚱했었거든요. 근데 애가 홀쭉해서 왔더래요. 예. 그래서 아침에 부모님 손잡고 전학을 가버려요. 그리고 친구가 전학을 가고 난 뒤에 그날 다시 그 꿈을 꿉니다. 같은 할아버지가 보이고 또 뭘 뽑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랫니를 뽑아요. 그때는 윗니를 뽑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4개를 뽑고 그 이빨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오. 와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한대요. 동생은 또 꾸면서 보면서 너 일로 와 춤춰 이러면서 막 이제 수줍게 할아버지가 이제 그 이빨을 뽑으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그 빠진 이빨 사이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가리면서 약간 부끄럽게 말하면서 이거 이빨 네 거다? 이거 이빨 네 거다? 이러면서 같이 춤추자 이러면서 이거 이빨 네 거니까는 아직은 어리니까는 이빨은 다시 날 거야 이러면서 춤을 추면서 다가오더래 할아버지가. 동생은 무서우니까 도망치고 할아버지는 팔다리 흔들고 동생 잡았어요. 그래서 동생 입에 손을 넣고 이빨을 뽑는 거예요. 아랫니를 뽑으면서 이빨 네 거, 네 이빨 4개만 이러면서 이빨을 뽑더래요. 근데 아프기는커녕 뽑힐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뭔가 가려운 것을 긁어내는 느낌? 아랫니가 4개가 다 뽑히는데 이빨 4개가 다 뽑히고 그 할아버지가 손에 이빨 4개를 올려놓고 입에 피칠까봐 하시면서 웃으면서 네 이빨 이러면서 또 춤을 추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꿈에 깹니다. 근데 꿈에서 깨어난 다음날부터 희한하게 아랫니 4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애들은 크면서 영치가 뽑히고 새 이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빨 4개가 흔들리는 건가? 그런 건가?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꿈꾼 건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빨 4개를 아버지가 실로 연결해서 뽑아주십니다. 근데 저는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게 없어서 모르는데 그 친구는 지금 결혼했거든요. 네. 근데 그 말 했어요. 영치가 나는 이빨이 있고 처음부터 쭉 가는 이빨이 있대요. 그럼요. 예. 빠지는 이빨은 앞니빨들이고 예, 맞아요. 옆에 빨들은 잘 안 빠진대요 원래. 근데 자기는 앞에 이 4개가 쪼로로 빠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빨은 안 빠지는 자리인데 왜 다시 이게 이빨이 나서 자기도 궁금하대요. 예. 원래는 안 나는 자리인데. 여튼 아버지가 실로 해서 이빨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뭐 지금은 아마 안 할 건데 이빨 뽑고 까치야 뭐 혹은 뭐 지역에 따라서 까마귀야 헌이빨 가져가고 새이빨 가져가면서 이제 지붕으로 던지잖아요. 네. 그걸 하고 아버지 내려오세요 옥상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빨이 빠지고 나서 보통은 이 밑에 새가 나 있어요 거의.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매끈매끈해요. 이빨이 안 나요. 그리고 몸에 열이 나고 아프고 기운도 없고 밥맛도 없어요. 학교 가서 졸고 학교 마치고 그 아이는 여자아이지만 축구, 농구, 오락실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등한시하고 집에 와서 잠만 자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애가 왜 이러나. 그 동생도 내 몸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 집이 불교 집안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몸이 되게 안 좋고 끙끙대고 있는 어느 날 한 두어 달 지났을 때 이빨을 안 난 상태예요. 어머니가 늘 가신 절에 계신 스님이 마렵 찾아와요. 그리고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쳐나오시고 그리고 동생은 또 무슨 말 하고 뭐 하고 있는데 기억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기운 차렸을 때 부모님이 괜찮냐고 물어보고 이제 몸이 좀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너 지금 여기서 학교 다니지 말고 너 이모 지역 가서 학교 가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내 이모 집? 이러니까 그래 너 막내 이모 집 가서 글로 가서 거기가 만약에 애가 있는 지역이 부산이라고 치면은 막내 이모는 울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그런 느낌으로 있는 건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전형을 갑니다. 가서 이제 며칠 안 돼서 이빨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몸 무기력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정도 보내고 집에 다시 오니까는 옆집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집도 이제 곧 재개발 들어가서 다음 달까지 집을 비워줘야 된다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을 팔고 이렇게 되는데 그 시공사가 잘못을 해가지고 공사가 늦어져요. 그 동생은 집을 팔고 딴 데를 갔지만은 그 구역이 아직까지 재개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동생이 나이를 먹고 고등학생이 돼요. 원래 자기 집이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냥 지금도 있나? 이러면서 가본 거예요. 그 동네 가봤는데 자기네 집은 그대로 있고 옆집은 자기가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학교 생활하고 왔을 때 이미 허물어졌잖아요. 네. 근데 옆집을 딱 봤는데 허물어진 자리에 그때 봤던 그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도망쳤대요. 소리 지금 도망갔대요.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엄마 사실은 나 전집 궁금해 가봤는데 옆집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봤다 이러니까는 어머니가 등짝을 엄청 때리더래요. 거길 왜 갔냐고. 너 왜 거기 갔냐고. 말도 안 하고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아니 엄마 그냥 갔다 올 수도 있지 왜 그래. 걔는 어떤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게 얼만큼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네. 그러다만 어머니께서 그때 오셨던 스님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스님은 괜찮다. 들어가지만 않았으면은. 접촉을 안 했으면 괜찮다. 그 집 가서 뭐 만졌냐? 아니요. 그냥 밖에서 봤다. 상관없다. 대신 애 소금물로 각을 하고 재워라. 그리고 지금 나가서 집에 바로 들어오지 말고 30분 정도 여기저기 들렸다 오라고. 예. 최소 30분 동안 사람 많은 데 갔다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러냐고. 아니 뭐길래.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너 그때 기절한 거 기억나? 이러고. 그리고 엄마가 너 기절한 거 일어났을 때 너 전학 가라 그랬지. 기억나? 이러니까는 그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스님 오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말도 안 하시고 현관문을 넘지도 않고 현관문 밑을 지그시 바라보시다가 예. 팥 같은 걸 막 뿌리시더라고요. 현관문에. 그리고 팥을 폴짝 뛰어넘어서 다시 뒤로 돌아가지고 자기가 원래 섰던 자리 있죠. 현관문 바깥 자리. 거기다 굵은 소금을 서 있는 방향으로 뭐라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뿌리시더래요. 2, 3분 동안. 그리고 부모님은 뭔 일이지 하고 그냥 보고만 있던 거예요. 스님을. 근데 그렇게 뿌리시고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왜 양밥을 놓고 있냐? 왜 애한테 양밥을 먹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애 자는데 머리를 밟고 자는 애를 왜 자꾸만 춤추게 하냐? 왜 애한테 그러냐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무슨 말씀이시냐고. 양밥이 뭐고 저희가 자는 애를 왜 괴롭히냐고. 근데 스님이 그 기절한 동생을 방에 눕힌 아버지 따라가시면서 방문을 발로 차버려요. 그리고 동생 침대를 막 봐요. 예. 부러지게 보다가 그 침대 머리맡을 들춰내니까는 머리카락이 실로 묶여 있는데 거기에 10,000원짜리가 같이 묶여 있고 실틈 사이사이로 이빨이 하나씩 메어져 그게 4개예요. 와. 이빨이 4개가 메어져 있고 실 묶여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돈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애가 자정만 되면 춤을 추는데 몸이 뜨거워 춤을 추는데 부모가 되어서 그런 것도 모르냐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동생을 깨워요. 근데 동생은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스님이 뺨을 정말 세게 때렸대요. 애한테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너 최근에 어디 갔었니? 라고 묻더래요. 그래갖고
그 동생이 옆집에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님께서 창문을 벌컥 열었대요. 옆집 방향으로. 예. 옆집이 근데 담이 높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스님이 밑에서부터 쭉 위로 보면서 한자, 두자, 석자, 넉자, 11자, 뭐 12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슥슥슥 세어보더니 지금 애기 학년 몇 반이야? 물어보고 이 근처에 친척 가까운 곳 어디냐? 누가 사냐? 다른 도시에. 그리고 그 친척 사는 그 집이 무슨 방향이냐? 그리고 거기 동네 이름이 뭐냐? 물어서 몇 개 걸러낸 게 막내 이모 집인 거예요. 그래서 막내 이모 집으로 간 거예요. 강제 전학을.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이걸 다 계산한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거겠죠. 뭐 이름에 물이 들어가면은 뭐가 안 좋고 나무가 들어가야 좋고 막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애가 어리니까 말을 안 해준 거예요. 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걔가 고등학교 때가 되면서 가니까는 부모님이 걔한테 말해준 거예요. 네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너를 그때 전학 보낸 거다. 근데 왜 넌 거기 갔다 왔냐? 라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집에 대해서 알게 된 게 그 집에 사는 남성분은 박수예요. 아, 무당이구나. 근데 신발이 없어요. 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 중에서도 돈이 되는 거 하시는 무당분들 있잖아요. 네. 나쁜 짓이라도. 네. 그러니까는 누군가 나 이 사람 저주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라고 물으면 그 사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 그 무당을. 그래서 그 1층에 구멍 뚫린 공간 있죠. 안방에 장판 덮어놓은 거기 밑에 내려가면은 양밥들이 천진 거예요. 그 밑에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예. 지하에. 그러니까 그런 집을 들어가서 휘짓고 댕기니까는 집 주인이 애들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예. 아무리 애들이 뭘 모른다 하더라도 혹시나 부모한테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도 위험해질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얘가 전학 간 거를 모르게 해라. 딸 방 청소 깔끔하게 해주고 항상 이 방에 아파서 누워있는 것처럼 정확한 시간대 애한테 죽서가는 모습만 보여주라고. 오. 그리고 그 집 앞에 지나갈 때 우리 애가 너무 아파서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흘려라. 그래야지 이 사람 눈치를 안 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렇게 하셨는데 일단 그 양밥 하던 그 박수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갔고요. 네. 1년 있다가 그렇게 되고 그 동생은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그 일을 겪고 나서 1년에 한 2번 정도 귀신을 보거든요. 2-3번 정도? 네. 그러니까는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얘는 강만 안 건넜지 갔다 온 거라고. 아. 얘는 이미 뒤틀려 있다고. 그래서 안 좋은 게 많이 보일 건데 그럴 때마다 염주 만지라고. 그래서 그 스님께서 항상 염주를 선물해 주세요. 걔한테 매년마다. 그래서 염주를 주면서 너 이거 끊어지면 그냥 버리라고. 말하라고. 또 갖다 준다고. 네. 그렇게 돼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동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야. 그 담 높은 집이 왜 괜히 담이 높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네. 이 얘기를 술자리에 들었거든요, 처음에. 예. 근데 얘도 이걸 말하고 나서 한 또 이틀을 또 아팠어요. 그 예. 건강한 아이가.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전에 물어봤죠. 이거 혹시 말해도 되냐고 하니까 상관없대요, 저는. 아.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차라리 괜찮은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걔가 이걸 말하면 뭔가 기가 빨린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와, 근데 태주님이 말씀을 너무나 기깔나게 하시니까 그 집에 우리가 같이 침입을 한 느낌? 그게 생생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학 간 친구는 네. 나중에 성인 돼서 봤대요. 예. 근데 이 아이는 고등학교 넘어서부터 머리가 안 자란대요. 아. 슬픈. 예. 아이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원래 숨어 사는 무당들도 있대요. 그분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뭐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그냥 시골 마을 같은 데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런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전에 들은 건데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절을 다니시는데 예. 큰 스님들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무속신앙을 무서워하래요. 그냥 이게 저희한테 도움을 주는 무속인도 있지만은 네. 반대로 너를 해치려고 도움을 주는 척하는 무속인도 있다. 예를 들어 네가 기운이 좋은데 얘 기운을 뺏고 싶은 무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는 엔간하면은 무당집은 자주 가지 말고 그냥 살 깎아먹는 짓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못 막아요. 그거는 이제 포기했고. 말씀은 많이 드리긴 하는데 갈 사람은 가더라고요. 네, 뭐 자신의 맞습니다. 선택이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그건 책임을 맞죠.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태진님께서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잘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이야기는 태진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담이 높은 집이었는데 그 집은 담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소름 끼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어릴 때야 호기심 때문에 그렇다지만 다 자란 성인이 호기심 때문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객강남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객강남님께서 요즘 따라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도와줘요, 객강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이렇게 밝게 전화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텐션이 좋으신 분인데 이야기만 시작하면 너무 오싹한 이야기들만 많이 들려주신단 말이죠. 저는 딱히 무섭지 않은데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똘비한테. 별로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키워드 정도만 알 수가 있을까요? 키워드라고 하면은 네. 단어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룸메이트. 룸메이트? 지금 룸메이트와 같이 듣고 계신 분들 꽤나 많을 텐데. 그런 룸메이트는 아닐 거예요. 아마 직장 동료분이랑 그분이 룸메이트여서 똘비가 있었던.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소 얘기예요, 숙소 얘기. 오. 회사 다니면서 지냈던 아니. 숙소 얘기. 강남님, 숙소에서 듣고 네네.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설마 또 그런 분이 계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도와줘요, 객강맨! 요번에 들려드린 얘기는 또 똘비 얘기고요. 네. 요거는 저랑 겪은 일은 아니에요. 요거는 시기적으로는 똘비가 22살 때?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죠. 오. 현장 다니면서 용접사로 일하고 한 2년 정도 지난 일이에요. 그때 얘가 인생 플랜이 이미 다 짜여져 있던 애라서 큰 돈을 벌려고 하면은 수중 용접을 해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수중 용접 배울 만한 곳이 없었대요. 자기가 그때 일하던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요거는 뭐 지역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거제에 조선소가 많잖아요. 그쪽에 수중 용접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딱 한 군데가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로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통근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아예 지역이 멀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학원만 다니다 보면은 학원비 자체가 비싸니까 그때 당시에 비쌌다 하더라고요. 수중 용접 학원비가. 그래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학원비도 충당할 겸 그쪽에서 일을 하자. 뭐 학원만 다니면서 하면은 뭐 생활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일자리는 많죠. 거기가 조선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용접을 하는 기술자는 항상 모집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예. 일자리는 많은데 얘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매달 학원비가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딱히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월급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줄이자. 학원비를 줄일 수는 없고. 네.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일단은 주거비가 들 테니까 주거비를 줄여볼까 싶어서 숙소가 제공되는 회사를 구한 거예요. 근데 거기 반장님한테 면접을 보러 갔더니 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경력 2년이면은 여기 젊은 애가 일할 만한 곳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여기 작업 현장이 되게 난장이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10층짜리 높이 고층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네. 젊은 애들이 일하기에는 조금 난장인데 괜찮겠냐. 월급도 그렇게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일단 숙소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아낄 겸 하겠다. 뭐 안전은 제가 뭐 조심하면 되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출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기로 하고 숙소를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여기 어디 아파트에 가면은 숙소가 있다. 거기 가봐라. 이래가지고 짐도 풀 겸 출근하는 이틀 전인 토요일 날 찾아간 거예요. 주말이니까. 갔더니 다 쉬고 계시더래요. 집에. 세 분이 먼저 와 계셨는데 두 분은 40대 중반 아저씨였고 한 분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난 5살 위에, 그러니까 당시에 27살이죠. 그 형 한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하기로 한 누구누구입니다. 소개를 하고 자기는 이제 속으로 3분이 계시니까 아 이제 4명이서 숙소를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저씨 40대 분 두 분이 여기가 아파트가 24평짜리 아파트였대요. 좀 네. 낡은 아파트. 옛날식 아파트죠. 그래갖고 방이 2개가 있는데 작은 방은 27살짜리 애가 쓰고 있고 너는 이제 큰 방 여기 안방을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니 근데 방이 2개가 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손으로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저 배려해 주시는 거면 안 그러셔도 된다. 저 거실에서 자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써도 된다고 편하게 써라. 둘은 내일 이사를 나가신대요. 딴 데로. 숙소에서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나가거든. 그러니까 너희 둘만 생활을 할 거니까 네가 안방 쓰고 저 27살짜리는 작은 방 쓰고 있으니까 짐 또 빼야 되니까 방 옮기지 말고 너희 둘이서 방 하나씩 나눠서 쓰라고. 나가시는구나. 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뭐 그런 사연이야 모르겠어도 방 하나를 아예 내주시니까 속으로는 그냥 와 횡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돌비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안방에다가 짐을 풀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좋더래요. 안방이. 왜냐면 얘가 담배를 피는데 그 안방에 방도 넓은 데다가 안에 조그만한 베란다도 있더래요. 오. 그러니까 테라스죠. 테라스. 네. 와 횡재했다. 이거 학원비도 벌면서 주거비도 아예 안 나가고 와 정말 운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주말 보내고 아저씨 두 분은 말씀대로 일요일 날 아침에 나가셨대요. 짐 싸들고 딴 데로 숙소로 옮기시고 이제 2명이서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 돼서 출근을 했겠죠. 출근해가지고 일하면서 뭐 잘 지냈대요. 그 형분도 공사 현장에 하시는 분들이 이게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말투가 되게 억세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말을 하시는 게 아닌데 그냥 워낙 난장이고 하다 보니까 안전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좀 언성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특수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같이 지내게 된 룸메이트 형 27살 그 형은 말투도 되게 조곤조곤하고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제 인사드린다고 봤을 때는 얼굴도 하얗고 빼짝 말라가지고 맨 처음에 사무직 직원인 줄 알았대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말투도 서울 말투를 쓰고 되게 조곤조곤하게 얘기하시고 뭐 알려주는 것도 공사 현장 분들이 하는 것처럼 반말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친해지기 전에 존댓말로 조곤조곤 얘기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신사더래요. 그래서 이제 방도 하나 얻었겠다. 같이 사시는 룸메이트 분도 되게 나긋나긋하시고 좋은 형이겠다. 여기서 좀 일해가지고 수중용접 자격증 따서 딴 데로 이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하면 되겠다. 참 순탄대로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그렇게 이제 무난하게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날도 이제 일을 하고 밥 먹고 점심시간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숙소에서 나가셨던 두 분이 이렇게 슥 오시더래요. 담배 피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돌비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직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안 옮기셨네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두 분이 하는 말이 이직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사정이 있어서 옮겼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 그러시구나 이러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아저씨 한 분이 근데 일주일 동안 뭐 별일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별일 없었다고 뭐 한 일주일 지났으니까 회사에도 잘 적응하고 일도 뭐 난장이긴 해도 뭐 별다른 사고도 없이 할만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애랑 같이 지냈는데 뭐 별다른 일 없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별다른 일 없었다. 그냥 뭐 각자 방에서 생활하고 밥도 따로 먹으니까 왜냐면 얘는 회사 마치면은 학원 갔다가 오니까 밥 시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패턴 자체가 다르니까 얼굴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대요. 친해지긴 친해졌는데 그 형분이랑. 그래서 뭐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뭐 다행이고, 하긴 뭐 우리 나이대라서 그렇지 젊은 애들이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별다른 말 없이. 그래서 그냥 뭐 잘 적응하고 있나 걱정이 돼서 물어봤겠지. 예. 아들뻘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또 회사 다니면서 그 형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대요. 근데 얘가 지내면서 약간 이상하다고 느낀 게 그 형분이 오컬트 이런 공포 영화 있죠. 귀신 나오는 영화. 예. 그분이 뭐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회사 집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딱 하나 취미 생활을 알게 된 게 꼭 퇴근하고 오시면은 씻고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자기 전까지 TV를 보시는데 귀신 영화만 보더래요. 귀신 나오는 공포 영화. 예. 아니면은 그걸 안 보면은 뭐 이야기 속으로나 뭐 서프라이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토요미스테리 이런 거. 네, 토요 미스테리 이런 거. 예. 그런 거 이제 귀신 나오는 거, 심령 뭐 이런 채널 이런 것만 보시고 그런 프로만 골라보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서운 거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게 왜 이상해?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자기 여가 시간에 그걸 보겠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것만 보면 이상한 게 아닌데 예. 막 보면서 아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앞에 있는 공책 하나를 들고 막 필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인강 보듯이 하고 그게 너무 이상했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계속 그걸 반복을 하니까 하루는 물어봤대요. 그 형분한테. 형 술 한잔해요. 해갖고 이제 퇴근하고 그날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약간 알딸딸했을 때 물어봤대요. 형 근데 귀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공포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형 공책에 쓰는 건 뭐냐고 물어봤더니 별거 아니라고. 그냥 끄적끄적대는 거라고. 내 습관이 그냥 끄적대는 거다. 필기하는 게 습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얼버무리시더래요. 근데 딱히 뭐 집요하게 파고들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러시구나. 좀 특이한 버릇을 가지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보내고 평상시대로 회사 다니면서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는 자다가 새벽 한 2시? 1시쯤인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다가 물 먹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형방 앞을 딱 지나가는데 방문 너머로 뭐 중얼중얼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궁금하잖아요. 혼자서 뭔 저런 얘기를 하지 이 새벽에. 누가 왔을 리도 없는데 혼자서 무슨 얘기를 저렇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있긴 있었지만은 요즘처럼 컴퓨터처럼 사용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텐데 TV도 바깥에 있고 왜 이 새벽에 말소리가 들리지? 남자 혼자 자는 방에.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귀를 대고 들어봤대요. 뭔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그 형 목소리가 들리는데 혼자서 여기 오셨어요? 옆에 계세요? 지금 오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형 지금 뭐하고 있지? 근데 계속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웬 낯선 여자 목소리가 야, 나 여기 있어. 야, 네가 불렀잖아. 왜 날 못 봐? 여기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들리는데 한 명의 목소리가 아니고 2명 이상의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란 거예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뭐지? 전화 통화를 하나? 아니 근데 옆에 여자가 있는 것처럼 목소리가 들리지? 이러면서 얘가 계속 들은 거예요. 문에 귀를 대고. 한참을 듣고 있는데 계속 앞에 말했던 그 말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형이 계속 여기 있어요? 오셨어요? 옆에 계세요? 막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답답했는지 진짜 짜증나네 이러더니 쿵쿵쿵 하면서 자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똘비는 이제 듣고 있는 상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문이 열린 게 아니라 방문을 통과해 웬 여자 얼굴 하나가 툭툭 나오더니 야, 넌 나 보이지? 들어와서 통역해 이러더래요. 그리고 쑥 들어가더래요. 여자 얼굴이. 그러니까 얘가 그 상태로 넋이 나온 거예요. 그냥 문 밖에서 귀 댄 채로. 그러고 계속 듣고 있는데 몸은 안 움직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귀신인가? 이거 뭔 상황이야? 이러고 있는데 방 안에서 갑자기 누가 문을 쿵쿵쿵쿵쿵 뜯으면 야 들어오라고 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순간 정신이 확 들어가 자기 방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 형방이랑 맞붙은 방이었다 하더라고요. 똘비가.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고 있는데 형 쪽 벽을 누가 쿵쿵쿵 두드리면서 계속 부르더래요. 야 오라고 와서 통역하라고 이러면서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얘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불 덮어쓰고 덜덜 떨다가 잔 거예요. 그날. 하고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방문을 나가기가 무섭더래요. 왜냐면 이 형이 뭔가를 불렀구나. 이게 오컬트를 좋아하다 못해 강령술 비슷한 걸 했구나. 자기 방에서 새벽에. 어제만 했나? 새벽에 내가 잠들었을 때 몰래 했나? 언제부터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 문을 못 나가겠더래, 무서워가지고. 근데 출근은 해야 되잖아요, 평일이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조심스럽게 문 싹 열고 나가봤더니 형이 밥 먹고 있더래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래갖고 쓱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형 안녕히 주무셨어요 했더니 그냥 평상시에 형이더래요. 일어났냐고, 밥 먹으라고. 근데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형 강령술 하셨어요, 어째 이렇게 물어보기가 그러니까. 예 이러고 밥 같이 먹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일하면서도 찜찜하죠. 얘가 보는 앤데 룸메라고 있는 사람이 뭐 귀신 영화 보는 거야 상관은 없는데 집에까지 불러들이는 건 좀 아니잖아요. 못 지내죠, 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든 거예요. 어젯밤에 겪었던 일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앞전에 살았던 두 분한테 물어봐야겠다. 이 형이 이런 짓을 하던 형이었으면은 그분들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물어보기로 결심을 하고 그날 점심 먹고 그 두 분을 찾아가고 여쭤본 거예요. 음료수 하나씩 사들고 가가지고 여기 여쭤볼 말이 있는데 이러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 두 분이 아니나 다를까 이게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물어보라고. 혹시 저 형이 귀신 영화 이런 거 좋아하고 하시는 거 아시냐고. 걔 좋아한다고. 우리랑 지낼 때도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시냐. 근데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제 강령술 하던 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두 분이 하는 말이 너랑 있을 때도 부르더냐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걔 귀신 부른다고 밤마다. 무슨 말씀이시냐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그 집에 똘비가 오기 전에 3명이 산 게 아니라 4명이 살았대요. 그 40대 아저씨 두 분이 똘비가 지금 지내는 안방에서 같이 지내셨고 작은 방에 지금 룸메이트 형이 혼자 산 게 아니라 그 형보다 1살 아래 26살짜리 남자 용접공 하나가 같이 살았대요. 근데 그분이 같이 살면서 뭐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들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데 이 형이 귀신 부른다고 밤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몸을 사용하는 고된 일이다 보니까 원래 잘 안 깨는데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 깨잖아요. 하루는 그냥 새벽 2시, 3시쯤에 깼는데 그 형이 책상머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똘비가 들은 거 그것처럼 옆에 있냐고 이런 식으로 부르더래요. 강령술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깨있는 시간에는 그냥 멀쩡한 형인데 새벽 한 2, 3시 때마다 자기 잠든 거 확인하고 귀신 부른다고 밤에 자꾸 하고 같이 살던 사람이 같은 방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참다가 말을 했대요, 형한테. 형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부정 탄다고,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안하다고, 내가 자제를 하겠다, 안 한다는 말은 안 하고 자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겠거니 싶었는데 며칠 뒤에부터 자기가 자는데 가위가 눌리더래요. 가위가 눌리는데 웬 여자 하나가 누워있는 자기 배 위에 앉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칼로 자기 가슴팍을 막 찌르더래요. 그러다 깬단 거예요. 근데 항상 깨고 나서 숨 돌리고 딱 보면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형이 가만히 이렇게 턱 깨고 보고 있더래요. 네. 아무 말도 없이.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나간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똥은 피하는 게 정답이다 이래가지고 그 형이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분도 다른 방을 쓰지만은 그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지내던 형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들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느낌이 뭔가 쎄하니까 나가신 거예요. 멀쩡한 숙소 놔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잖아요. 말을 네. 해주지. 아시고 계셨으면. 그랬더니 이러면서 뭐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그리고 우리 나이 또래나 좀 부정 탈까봐 그러지. 요즘 젊은 사람들 귀신도 좋아하고 하잖아. 난 좋아할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 너도 좀 찜찜하면은 돈이 들더라도 나와서 살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일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고 있는데 똘비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귀신보다 무서운 게 돈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고 참아보자. 그리고 귀신이 괴롭히는 건 아니니까. 그 방에서만 머물잖아요. 일단은 자기가 본 것도. 일단은 다른 각방을 쓰고 있고 괜찮겠거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또 계속 그 집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그런 말도 듣고 찜찜하기도 했고 그 형 보기도 좀 그렇죠. 같이 살지만은. 그래서 최대한 얼굴 안 마주치게 하자. 그리고 일할 때도 각자 일하니까 다른 구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멀리 하자. 마주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낸 거예요. 똘비가. 그렇게 똘비가 지내고 있는데 뭐 별다른 일이 없었대요. 그 뒤로도. 얘는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도 그냥 가끔 뭐 물 먹으러 나가다가 방에 기대보면 또 그런 짓거리 하고 있고 그런 건 여러 번 있었지만은 딱히 자기한테 피해는 없었대요. 네. 근데 하루는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눈을 탁 떴는데 자기가 똑바로 누워있는데 그 아저씨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웬 여자 하나가 자기를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막 미친 듯이 웃으면서 그 아저씨 분들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흉기로 자기 가슴을 찌른데 팍팍 찌른 게 아니라 천천히 고통받으라고 푹 찔렀다가 또 슥 이렇게 보고 푹 찔렀다 슥 빼면서 미친 듯이 웃더래요. 그러다가 얘가 겨우겨우 가위에서 풀린 거예요. 눈을 탁 떴는데 그 여자는 없어졌지만은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다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딱 봤는데 걔 방 안에 책상이 하나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의자에 가만히 턱 깨고 앉아가지고 그 형이 웃으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얘가. 가위는 아직 안 풀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눈을 보면서 형 좀 나 가위 걸렸으니까 풀어달라고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형이 깼어? 이러더래요. 그리고 공책을 이렇게 쓱 꺼내더니 와 이게 진짜 되네 이러면서 막 필기를 하더래요. 뭐야? 그러면서 관찰하더래요. 진짜 무슨 뭐 곤충 관찰하듯이 동물 관찰하듯이 이게 진짜 되는구나 이러면서 또 필기하고 야 어때? 말 좀 해봐. 아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오나 보네. 이러면서 또 필기를 하고 야 손 움직여 손 이러면서 툭툭 치는데 손을 못 움직이잖아 얘가. 그러니까 몸도 안 움직여? 이러면서 야 이게 진짜 되네 이러면서 막 필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뭔 상황이야 이러고 그대로 정신을 잃은 거예요. 너무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된 거예요. 해가 밝으니까 깬 거죠. 그날이 주말이었다더라고요. 눈을 탁 떠가지고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일어났는데 자기 가슴팍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 봤더니 웬 식칼이 자기 가슴팍에 놓여져 있더래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형이 칼을 놔두고 얘가 가위 눌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고 있는 와중에 실험해 본다고. 이 형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이래갖고 따지려고 나가봤더니 이 형이 없더래요. 밖을 나갔는지. 빈집이더래요. 와 진짜 빡친다. 들어오면 한마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인가 그 형분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형한테 형 술 한잔 하자고. 얘기 드릴 게 있으니까 술 한잔만 하자 이랬더니 아무렇지 않게 알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날 이제 술자리를 같이 가진 거죠. 둘이서.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일 대체 뭐냐 이랬더니 되게 힘들었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래요. 사과는 안 하고. 그래서 아니 자는 사람한테 이런 짓 하는 거는 진짜 아니지 않냐고. 친한 사이여도 이런 짓은 안 한다. 같은 회사 동료고 안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의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하고 막 따졌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랬다고. 내가 이런 걸 좋아해서 조사한 게 좀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자기도 자기 몸에 놓고 잤는데 자기는 멀쩡하게 그냥 잘 잤대요. 하고 남은 어떨까 싶어서 너한테 해본 거라 정말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더래요. 근데 뭐 사과하는데 거기서 또 뭐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요 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얘도. 그 형이 싹 정색을 하면서 야 세상에 귀신이 왜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그러면 형 귀신 보냐고. 본 적 있냐고. 없대요. 아니 근데 무슨 귀신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년간 조사해본 바로 의하면 귀신이 있대요. 그러면서 막 뭐를 설명을 해주더래요. 막 수업 강의하듯이.
귀신이 있다는 거를 증명이라도 하려고 하는 듯이.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얘가 귀신을 보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순간 조사 대상이 될 것 같더래요. 이 그럼요. 오컬트에 미친 인간한테는 완전 먹잇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나도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은 20평생 귀신 한번 본 적도 없고, 형 그런 거 다 미신이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형이 고함을 빽 지르면서, 야, 사람이 왜 죽으면 끝이야. 사후 세계는 존재하고 귀신은 무조건 있다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면서 미친 듯이 개거품으면서 화를 막 내더래요. 점잖하던 형이 자기한테 욕을 하면서. 그래서 싸움 날 것 같아가지고 진정해라, 알겠다 하면은 뭐 형이 믿든 말든 상관 안 하겠는데 다시는 이런 일 벌이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술자리 파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똘비가 방으로 가는 등 뒤에다 대고 그 형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네가 한 말 후회할 거야. 귀신은 세상에 있어 이러면서 고함을 막 지르더래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방문 닫고 들어간 거죠. 완전 미친놈이라 생각하고.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저 형 나랑은 너무 안 맞는 룸메이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이 좀 들더라도 다른 집 구해서 나가자. 뭐 피 같은 돈이 나가긴 하겠지만은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들리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자기한테 직접 해코지를 하니까 이 형이 실험 대상으로 삼아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공단이다 보니까 원룸은 많더래요. 작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원룸은 많은데 작업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빈방이 없더래요. 빈방이. 아니면은 빈방이 있어도 교외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마다 조금 시일이 걸릴 거다 이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회사는 또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당장에 잘 집이 없으니까 계속 그 집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이 형이 또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잔 거예요. 그때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그 형을 계속 주시하고 경계를 하면서 잤대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자기가 일을 한 지 한 2달 이 정도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친해진 분들이랑 술 한잔을 하고 11시쯤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날이 쉬는 날이니까 좀 거나하게 술 먹고 아파트 단지에 딱 들어섰는데 자기 집 층수가 보이잖아요. 그 층을 딱 봤더니 불이 다 꺼져 있더래. 깜깜하니. 아, 자는구나. 다행이다. 얼굴 마주치기 싫었는데. 왜냐면 그 형이 퇴근하면은 항상 소파에 앉아서 귀신 나오는 영화 이런 거 보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마주치기 싫었는데, 아, 잘 됐다. 자는갑다. 이러면서 그 집에 탁 들어갔대요. 근데 딱 들어가면은 현관문 센서 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온통 깜깜한데 현관문 센서 등이 얘가 들어오니까 탁 켜지는데 그 현관문에 들어서면은 바로 화장실이 보인대요. 정면에 딱 화장실이 보이는데 화장실에 그 형이 가만히 서 있더래요. 무표정으로. 예. 가만히 서 있는 옆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형 뭐해요? 물어봤대요.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더래요. 한 번 더 불렀대요. 형! 이랬더니 가만히 그냥 서 있더래요. 뭐야? 이 형 뭐 하는 거야? 형, 뭐 하냐고요? 얘는 이제 현관에 선 채로 신발 신은 채로 그냥 물어봤는데 아무 대꾸도 없고 미동이 없으니까 아니 저 형 뭐 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위화감이 들더래요. 뭐지? 뭐가 좀 이상한데 이랬는데 그림자가 없더래요. 그냥 아무 그림자도 없이 그 형체만 딱 서 있더래요. 그 형 옆모습만. 왜 그림자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가 가만히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화감 느끼면서.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이러더래요. 몸을 떨면서. 그러면서 천천히 보는데 이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싹 보는 게 아니고 마네킹 움직이듯이, 그러니까 버퍼링 걸린 것처럼 드드드드드드 이렇게 움직이더래요. 얘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그 형이 탁 쳐다보는데 왜 그림자가 없지?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더래요. 그러면서 입을 탁 벌리고 감고 있던 눈을 딱 뜨는데 그 눈구멍이랑 입구멍에서 쌀알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정면을 탁 보면서 자기를 보는데 안 보이던 한쪽 손에 식칼이 들려있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이러는데 불이 탁 꺼진 거예요. 센서들이 탁 꺼지면서 암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가지고 문 탁 여니까 이게 다시 센서들이 불이 탁 켜지잖아요. 자기 앞에 다가와가지고 바로 코앞에서 칼 들고 찌르려고 하고 있더래요. 와. 문 닫고 바로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 거기가. 예? 얘가 이제 복도 딱 들어오면은 집 하나가 딱 있고 그 바로 옆집이었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복도식에
엘리베이터 가는 그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서 웬 얼굴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가만히 보고 있더래요. 얘가 딱 봤는데 그 형이더래요. 이 형 안에 있었는데 집에? 근데 왜 이 형이 밖에 있어? 이러고 있는데 그 형이 이렇게 보면서 왜 뭐 봤어? 이러더래요. 예? 형 집안에 아니 형 왜 거기 있어요? 이랬더니 이러더니 또 공찰 꺼내가지고 와 이게 되네. 야 뭐 봤는데? 이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버려요. 아니 이게 뭔 상황이야? 이랬더니 이 형이 막 적으면서 와 이게 진짜 되네. 와 이게 어떻게 되지? 나 할 때는 안 되던데. 야 너 봤지? 뭐 봤지?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더래요. 형 뭔 짓거리 했냐고 물어봤더니 혼숨했다고. 혼숨. 귀신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나 때는 안 되던데. 너 뭐 봤구나. 봐봐 내가 말했지 귀신 있다고. 내가 보여준다 했잖아 귀신.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술래네? 같이 들어갈래? 이러면서 문 따고 들어가더래요. 그걸 보고 어떻게 들어가요 얘가. 그러니까 냅다 그 길로 도망간 거예요. 와 진짜 미친놈이다. 집에도 안 들어가야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얘가 차가 있었으니까 차에서 숙식을 다 해결한 거예요. 회사 출근하면서. 일단은 뭐 땀 흘리는 일이다 보니까 목욕탕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일하고 잠은 여기서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집 구해질 때까지. 더 이상 집에 못 들어가겠더래요. 그 일까지 당하고 나니까. 완전 미친놈인 거잖아요 이건. 근데 이게 집이 안 구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원룸 빈대랑 가까운 회사로 옮기자. 네. 이게 현장은 얘가 말하는 게 이직이 되게 자유롭대요. 그러니까 한 달 나왔다가 말도 없이 그냥 안 나가도 별 상관이 없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맞춰서 회사를 옮긴 거예요. 아예 네. 그냥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반장님한테도 죄송하다 이게 짧게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옮기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달, 3달 잘 지냈대요. 혼자서 이제 원룸 얻어가지고 지내면서 하고 이제 그 형이 점점 잊혀질 때쯤에 전에 다니던 그 회사 반장님이 연락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얘는 전화번호는 있으니까 반장님인 건 알 거 아니에요. 반장님 어쩐 일이세요? 하고 전화 받았더니 옮긴 회사는 괜찮냐? 이러면서 물어보시고 그냥 이제 인사치레로 물어보시고 하신다는 말이 저기 똘비야 말하기가 좀 그런데 말해도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네. 하고 말씀하시라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뭐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잖아 솔직히. 뭐 1년 정도 일한 것도 아니고 한 2달 일하다가 나온 회사인데 네. 뭐 부탁하실 일이라도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 그때 같이 살던 누구 알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기억난다고. 그 형이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형 상당했다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봤더니 그 뭐 회사 다니다가 사고로 봉사 현장에서 안 좋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나 그 형 얼굴도 보기 싫은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근데 장례식장에 와줄 수 없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는 갈 이유가 없잖아요. 뭐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반장님이랑도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근데 제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유도 없지 않나요? 이런 식이고 그냥 부조만 하겠다. 일단 얼굴은 알고 지내던 같은 한 집에 살았던 사이니까 모르는 사이는 아니니까 부조금만 한 5만 원 정도 보내드리겠다. 죄송하다 참석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 그때 나간 이후로 얘가 짐도 하나도 안 들고 나왔다더라고요. 그냥 그때 혼숨 그거 본 이후로 딱 안 들어갔대요 집에. 네. 그러니까 반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숙소 정리하다 보니까 얘 짐이 나오니까 너 짐도 그대로 놔두고 갔더만은 짐도 챙겨갈 겸 장례식 한번 와줄 수 없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짐은 가져가겠는데 제가 방은 정리를 해드리겠다. 근데 장례식까지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형이 결혼을 했대요. 몰랐는데. 결혼한 지 몇 년 됐고 애도 한 2살짜리 애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분이 연락이 왔는데 너를 찾더라. 똘비 너를. 왜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의아한 거죠. 똘비 이름을 얘기하면서 자기 남편 장례식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도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일단 돌아가신 고인분 와이프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얼굴만 비추고 가라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같이 갈 거니까 그냥 분상만 드리고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하도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알겠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 부인이 그렇게 부탁을 한다고 하니까 얘가 궁금하잖아요. 왜 나를 부르는지. 그러게요.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알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장례식장에. 장례식장에 갔더니 뭐 당연히 처음 보는 분이죠. 예. 그 부인분이 결혼한 사실도 몰랐는데 근데 갔더니 그 와이프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저기 혹시 김똘비님이시냐고. 맞다고. 저희 남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근데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그 형님이 왜 제 얘기를 어떻게 하시던 거예요? 물어봤더니 별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같이 사는 직장 동생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리고 한 말씀이 그 형님이 2년 전에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이래요. 암인지 뭔지 뭐 자세한 병명은 얘기를 안 해주시던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대요. 2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이면 애가 2살이잖아요. 갓 태어났는데 자식이.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 무너지는 거죠. 그냥 그 가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한다는 말이 3개월 넘기기 힘들다고 길면 6개월.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든지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별다른 도움은 안 되실 겁니다. 말기암이라서. 예. 항암 치료가 되게 힘드니까 병원에서도 적극 권장은 안 해주더래요. 왜냐하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목적이 나으려고 받는 건데 그런 효과는 못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걸 드릴 테니까 그걸로 버티시라고 뭐 예.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환자분 의견을 존중해 드리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 형도 그냥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이루고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나는 이제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한두 달간 진짜 페인처럼 지냈대요. 술만 먹으면서. 그러다가 한 2개월, 3개월 진짜 페인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인가 그 형님이 원래는 대학교도 되게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하더라고요. 원래 다니던 곳이 공기업이었대요. 그러니까 직장도 되게 좋은 분이셨는데 이제 시한부 선고 받으면서 직장 퇴사하고 페인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인가 뭔가를 목적을 찾은 것처럼 뭐를 조사를 하고 똘비가 말했던 것처럼 귀신 영화 이런 오컬트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이 생기가 돌더래요. 오. 곧 죽을 것 같던 사람. 예. 근데 이게 와이프도 정상적인 분이시니까 말리실 거 아니에요. 예. 여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귀신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고 이런 부정적인 거 하면은 안 그래도 건강도 나쁜데 이런 식으로 말렸대요.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더 몸이 아프니까.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페인처럼 지내던 사람이 뭔가에 목적을 띠고 좀 나쁜 행동이긴 하지만은 생기가 도니까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셨던 거예요. 왜냐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자기 남편이 생기를 띠니까 그래도 이제 말릴 건 말려야 되니까 이렇게 말렸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여보 걱정 말라고. 나 죽어도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 내가 죽어서도 우리 가족 옆에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병원에서는 6개월 선고 길면 6개월이라고 했는데 2년을 더 산 거예요. 사람이 수척해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분 생김새가 되게 마르고 여위였고 피부가 하얗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몸이 아파서 그랬던 거예요. 똘비가 그제서야 알겠더래요. 그분이 밖에서 일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얗고 말라 있었는지. 밖에서 일하면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시잖아요. 체격도 막 건장하고. 근데 그렇게 말라 보였던 게 암 투병 중이었던 사람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근데 나는 왜 부르셨냐고 그 얘기 하시려고 부른 거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남편이 죽기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 죽음을 예언이라 한 것처럼 그분이 전화도 잘 안 하셨다더라고요. 근데 살아있던 소식은 들리니까 와이프분도 그냥 뭐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게 하려고 일하는 줄도 몰랐대요. 자기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일을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일하는 것도 부고 소식 듣고 알았다고. 그래갖고 하는 말이 남편 죽기 한 일주일 전쯤에 전화 왔대요. 갑자기 남편한테. 여보 잘 지내고 있냐고 몸은 좀 어떻냐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남편분이 전화로 대뜸 한다는 말이
내가 지금 드디어 확신이 섰다고. 내가 하려던 거를 확신이 섰어 여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대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더니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같이 지내는 애 중에 똘비 이름 얘기하면서 얘가 있는데 나중에 내가 죽거들랑 내 장례식장에 걔를 꼭 찾아서 불러라. 그리고 물어보라고 했대요 뭔가를. 예. 그 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와이프분이 하신다면 지금 옆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던 거예요 똘비한테. 그래가지고 얘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나왔대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얘가 이제 장례식 이제 끝나고 짐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자기 짐. 네. 숙소에 짐 찾으러 간 거예요. 짐 찾으러 갔더니 자기 방에 그대로 그냥 먼지만 쌓여있고 나왔던 그대로 그 방에 자기 짐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대로 챙기고 나오면서 그 형 방이 왠지 궁금하더래요. 왜냐면은 2달 같이 살면서 이 형 방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탁 열었는데 그때가 한여름이었다 하더라고요. 8월달, 9월달 이쯤이면 되게 덥잖아요. 그 형 방문을 탁 여는데 순간적으로 느낀 게 냉장고 문 여는 느낌? 한기가 확 하고 나오더래요. 에어컨도 없는 빈 방인. 순간적으로 몸에 닭살이 확 돋은 거예요. 이게 추운 공기가 싹 나오니까. 이 방 좀 확실히 이상하다 이러고. 딱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그 형 짐도 뭐 그대로 있더래요. 아직 반장님이 치우시진 않았는지. 그래갖고 막 이렇게 봤는데 책이 책장에 막 꽂혀있는데 다 오컬트적인 그런 책. 이 형 진짜 정신적으로. 근데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게 삶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니까 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래서 제정신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형이 계속 자기 관찰하던 그 공책이 내용이 궁금하더래요. 찾아보자. 아마 뒤적뒤적거렸더니 그 공책이 책상 서랍에서 탁 나오더래요. 얘가 열어서 본 거예요. 일기 형식으로 적혀 있는데 시기적으로 한 2년 전쯤부터 딱 적혀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시한부 선고 받았을 그때부터 적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이 세상을 비난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런 식의 그림하고 있다가 한 2달 뒤쯤 때부터 해답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글이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귀신 뭐 영화 이런 거 보고 어디서 주워들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예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귀신이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막 그런 게 적혀 있더니 귀신 보는 법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해놨더래요. 강령술에 대해서도 막 적어놓고 한 장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똘비가 와가지고 했을 때부터 그 일기 내용이 바뀌더래요. 보는 애를 찾았다. 귀신의 존재를 확인을 했다. 확신이 섰다. 그리고 내용이 바뀐 게 뭐냐면은 얘가 그때 같이 지냈을 때부터 그 시기에 때 적혀있던 일기 내용이 바뀐 게 귀신 부르는 법, 귀신 만드는 법, 막 그런 게 적혀있더래요. 그래갖고 얘가 그때서야 그 와이프분이 한 말이 이해가 되더래요. 아, 이 형이 귀신을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를 귀신으로 만들려고 한 거구나. 와. 죽어서라도 가족한테 붙어 있으려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거구나.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보라고. 장례식에 초대해가지고 내 존재를 확인시켜 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형도 참 진짜 미쳤는갑다. 시한부 선고받고 그런 투병 생활 중에 너무 힘들었나 보다. 야, 귀신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도 그 형은 귀신이 안 보였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신 보기도 그렇게 힘든데 야, 귀신이 되겠나 이렇게 식으로 얘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똘비도 그 장례식장 갔을 때도 와이프분이 옆에 있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은 귀신이 안 됐단 거 아니에요. 있었으면 얘기를 해줬겠죠. 좀 위로라도 되라고. 네. 그래가지고 보는 법도 힘든데 그 형도 참 바보 같다. 귀신이 되는 법이라고 쉽겠나?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똘비가 아니 성공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야 그럼 말을 해주지 위로라도 되게 와이프분한테. 옆에 계시다고 잘 계시다고 지켜줄 것 같다고 봤으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이랬더니 얘가 한참 말이 없다가 귀신 되는 게 그 형이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 형이 2년 동안 불렀던 귀신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몇십 명의 귀신들 사이에 끼어있더래요. 와.
그 장례식장 안에 귀신들이 우글우글 하더래요, 그냥. 그 형을 감싸고 그 형만 보면서 웃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형이 와이프분이 물어봤잖아요. 혹시 내 옆에 있냐고, 우리 남편. 그런 식으로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니까 그 형이 그 귀신들 사이에서 떨고 있다가 진짜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래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말 못하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형은 2년 동안 조사는 다 했는데 그 조사를 안 했잖아요. 귀신 떼는 법. 예. 그러니까 자기는 시한부 인생이다 보니까 다급하다 보니까 똘비로 인해서 확신은 됐지만은 귀신을 만드는 법이나 그런 거는 연구를 했지만은 귀신을 떼진 않은 거예요. 이야. 못 봤으니까 그렇게 붙어있던 거 모르는 상태로 죽었는데 예. 죽고 나서도 그 귀신이 다 붙어있어 있던 거예요. 그 형한테.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붙어있던 귀신들이 있으니까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똘비 보면서 미친 듯이 고개를 젓더래요. 말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똘비가. 결국에는 먹히겠네 나중에.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뭐 똘비 입장에서도 뭐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얘기해준다고 해도 믿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려고는 해요. 왜 그러냐면 시한부의 인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겠죠. 네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확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언제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왔던 게 귀신을 봤던 똘비고. 예. 그러니까 실험을 해본 거죠. 같이 지내면서. 귀신을 보나 안 보나. 그리고 확신을 한 거죠. 흠숨해가지고 귀신까지 봤으니까 얘가. 거기서 확신을 얻고 이분이 실행에 옮긴 거죠. 그리고 그게 적혀 있더래요. 지금 생각난 건데 귀신 되는 법에 수치상으로 막 표시를 해놨는데 무서운 얘기 들어보면 이 집에 귀신이 붙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사유가 있잖아요. 네. 귀신이 돌아가신 사유. 그거를 한 몇백 가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나눠놨는데 제일 1등이 스스로 목숨 끊은 귀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고로 돌아가신 귀신. 그렇죠. 일반적이니까 그게. 네. 그리고 뭐 막 이렇게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돌아가신 분,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이래가지고 딱 해놨는데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았던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랑 사고로 돌아가시면 거기에 동그라미가 막 쳐져 있더래요. 두 군데.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게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똘비가 하는 말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사고 아니라고. 자기가 봤을 때는 목숨 끊는 것 같다고. 확률적으로 귀신이 되는 가장 높은 방법이잖아. 예. 그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럴 수 있겠는 게 공사 현장에서 일부러 미끄러져서 만약에 어딘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고사죠. 선택일까요? 사고사일까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위험하게 일을 했대요. 네. 일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거기가 난장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높은 고층이고 이런데 보통 그런 데 보면 험한 일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파트별로 나눠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럼 되게 위험한 구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고층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위험한 구간엔 좀 꺼려 하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안전 장비가 있긴 하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안 하려는 일 그분이 맨날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그러니까 평판이 되게 좋았대요. 그냥 스스로 자진해서 하겠다 하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다 소름 지나고 끼치는 나니까. 이유네, 이거 다. 그렇죠. 뭐 자기 입장에서는 그랬었겠죠. 자, 오늘 객강남님께서 정말 이거는 그 똘비 분도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였을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얘가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술 먹으면서 얘기했거든요. 둘이서. 얘가 한 2시간 반을 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거를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다 잘랐어요. 그쵸. 저래 별걸 다 했다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밤에 자다가 오줌 들어 나갔는데 거실에 주방이 있대요. 예. 딸려 있대요. 문 열고 탁 나갔는데 도마 두드리는 소리 있죠, 칼로. 네. 탁탁탁탁탁탁탁탁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불 다 꺼져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집 방 불 딱 켜면은 방문 열어놓은 상태니까 거실이 보이잖아요. 환해지니까. 봤는데 도마에 왠지 이상 가발인지 뭔지 여자 머리카락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칼로 막 치고 있더래요. 그 형이. 예. 등 뒤로 불이 확 밝혀니 그게 탁 쳐다보면 일어났냐? 이러면서 쓱 들어가더래요. 별의 별일이 다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귀신 때문에 무서운 거 보기보다는 이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기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믿었던 건지 귀신이 될 수 있다고. 정말 미스테리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네요, 친구분이. 참 놀랍습니다, 진짜 들을 때마다. 저도 끝났네. 똘비랑 같이 지내면서 같이 겪었던 일들만 있었던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랑 이제 20살 되고 나서는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렇죠. 지 혼자 겪은 일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연 제보하면서부터 물어봤더니 별의 다 겪었더라고요. 야,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소중한 레전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너무 레전드 이야기네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 행동이 정말 귀신 들려서 아니면 미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한다면 누구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룸메이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 룸메이트가 좀 이상하다, 이상한 너무나 무서운 소름 끼치는 룸메이트를 만나본 적이 있다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카카오톡으로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